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의 여름이 저물 무렵 동물농장에 관한 소식이 영국 땅 절반 가까운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농장 밖으로 비둘기들을 파견했다. 비둘기들의 임무는 근처 다른 농장들을 찾아가 그곳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반란을 얘기해주고 영국의 짐승들 노래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농장에서 쫓겨난 촌수 씨는 그 무렵 윌링던의 레드 라이언 술집에 앉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면 누구나 붙들고 자신이 밥벌레만도 못한 동물떼에게 농장을 뺏겼으니 이렇게 부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다른 농장주들은 원칙적으로는 존수를 동정했지만 처음에는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내심 그들은 존스에게 닥친 불행을 이용해서 뭐 득볼 일이 없을까 속으로 계산해보는 참이었다. 동물농장에는 다른 두 개의 농장이 인접해 있었는데 다행히도 두 농장의 주인들은 서로 영원한 앙숙이었다. 두 농장 중 하나는 폭스우드였다. 폭스우드는 크기만 했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구식의 농장이었다. 삼림이 농장을 침범하고 목초지는 황폐해지고 울타리는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였다. 주인 필킹턴 씨는 게을러 빠진 유한 농사꾼으로서 철따라 낚시질 아니면 사냥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핀치필드라는 농장인데 폭스우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경영 상태는 더 나았다. 주인 프레더릭 씨는 억세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거의 언제나 무슨 소송에 관련되어 있었고 흥정이 벌어지면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밀고 가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런데 그 두 농장 주인들은 서로 너무 싫어해서 무슨 일에도 의견 일치를 보는 적이 없었다. 자기네 이익을 방어하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그러했다. 하지만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반란에 대해서만은 두 사람이 모두 잔뜩 겁을 집어먹었고 그래서 자기네 농장 동물들이 그 소식을 자세히 듣지 못하게 신경 깨놨었다. 처음 그들은 동물들이 스스로 농장을 경영한다는 소리에 콧방귀도 뀌지 않는 척해 보이려고 했다. 그들은 보험도 못 갈 거라고 말했다. 그들은 매너농장,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매너농장이라고 불렀다. 그 매너농장의 동물들이 밤낮 싸움질이나 하고 그래서 곧 굶어 죽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런데 한참 세월 지나서까지 동물들이 분명 굶어 죽지 않자 프레더릭과 필킹턴은 말을 바꾸어 동물농장에서는 지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문을 냈다. 거기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벌겋게 불에 달군 편자로 서로를 고문하고 암컷들은 모두가 공유한다는 것이었다. 그게 바로 자연법칙을 거스른 반란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두 사람은 말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모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었다. 인간을 쫓아내고 동물들이 스스로 이를 꾸려가는 멋진 농장이 있다는 소문이 때로는 막연하게, 때로는 조금씩 비틀어진 형태로 온 나라에 계속 퍼져나갔고 시골 일원에서는 그의 내내 반란의 기운이
감돌았다. 유순한 황소들이 갑자기 사나워지고 양떼는 울타리를 망가뜨리며 닥치는 대로 클로버를 뜯어먹고 암소들은 들통을 걷어차고 사냥 말들은 울타리를 뛰어넘기를 거부하면서 등에 탄 기수들을 담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짐승들 라는 노래가 곡조뿐만 아니라 가사까지 온 나라에 알려졌다. 그 전파 속도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노래를 들어본 인간들은 무슨 그런 되먹지 않은 노래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척했으나 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해도 어찌 그따위 쓰레기만도 못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인간들은 말했다. 그 노래를 부르다 들킨 동물은 그 자리에서 매질을 당했다. 그러나 그 노래를 억누를 수는 없었다. 검정 집바귀들은 울타리에 앉아 그 노래를 불렀고 비둘기들은 느릅나무에 올라앉아 구구거리며 그 노래를 읊었다. 노래 곡조는 대장간의 시끄러운 쇠망치 소리에도 섞여 들고 교회의 종소리에도 섞여 들었다. 인간들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기네의 장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듣는 것 같아 몰래 몸을 떨었다. 10월 초순 옥수수를 베어다 쌓고 일부는 타작을 시작할 무렵 비둘기 한 무리가 동물농장 상공에 푸드덕거리며 날아와 농장 마당에 내려앉았다. 비둘기들은 몹시 흥분해 있었다. 존스와 그의 일꾼들, 폭스우드 농장과 핀치필드 농장에서 나온 사람 6등이 빗장 5개로 된 농장 정문을 치고 들어와 지금 마찻길을 따라 농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두 몽둥이를 쥐었는데 존스만은 총을 들고 선두에 서서 진격 중이라는 보고였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농장을 재탈환하러 온 것이다. 이는 동물들이 오랫동안 예상했던 일이라 이미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 스노볼은 그 옛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여러 전투를 치르고 나서 쓴 책 하나를 본체에서 찾아내어 벌써 읽어본 다음이었고 그래서 이번 공격에 대한 방어 작전은 스노볼이 지휘하게 되었다. 그는 날쌔게 이런저런 명령들을 내렸고 이리 분 사이에 모든 동물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배치되었다. 인간들은 농장 건물들 쪽으로 접근하자 스노볼의 첫 번째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농장의 36마리 비둘기 전원이 일제히 날아가 공중에서 인간들의 머리 위로 똥을 갈겨대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들이 비둘기 똥 공격을 막고 있는 사이 울타리 뒤에 숨어 있던 거위들이 내달아 침략자들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쪼아댔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가벼운 접전에 불과했다. 인간들은 몽둥이를 휘둘러 쉽사리 거위들을 물리쳤다. 그러자 스노볼의 두 번째 공격이 개시되었다. 스노볼은 직접 선두에 서서 염소 뮤리얼, 당나귀 벤저민, 양떼의 전원을 이끌고 앞으로 내달아 사방에서 인간들을 찌르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당나귀 벤자민은 뒤로 돌아서서 작은 발굽으로 인간들에게 발길질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징박은 구두 차림에 몽둥이까지 든 인간들이 동물보다 훨씬 우세했다. 갑자기 스노볼 쪽에서 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후토의 신호였다. 그러자 동물들은 일제히 돌아서서 농작문을 통해 마당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인간들은 와 승리의 환성을 올렸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동물들이 도망치고 있었다. 인간들은 달아나는 동물들을 무질서하게 뒤쫓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스노볼이 의도한 작전이었다. 인간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유황간에 매복했던 말 3마리, 암소 3마리, 그리고 나머지 돼지 전원이 갑자기 인간들의 후미로 나타나 퇴로를 차단했다. 스노볼이 돌격 명령을 내렸다.
스노볼 자신은 존슨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그가 달려드는 걸 본 존슨은 총을 들어 발사했다. 스노볼의 등짝에서 주르르 피가 흘렀고 양 한 마리가 죽어 넘어졌다. 그러나 스노볼은 한순간도 지치 않고 내달아 무게 95kg짜리 몸뚱이로 존스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존스는 저만치 똥거럼 더미에 가서 처박혔고 총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복서의 전투 장면이었다. 그는 마치 종마처럼 뒷발로 일어서서 편자가 달린 거대한 앞발로 발길질을 해댔다. 그의 첫 번째 발길질에 얻어맞은 건 폭스우드 농장에서 온 마구 간지기 젊은이였다. 발길에 머리통을 차인 젊은이는 진흙바닥에 나가 떨어져 쭉 뻗었다. 이 광경을 본 인간 몇몇이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동물들은 마당을 빙빙 돌며 인간들을 쫓아다녔다. 인간들은 뿔에 받치고 발길에 차이고 물어 뜯기고 발에 밟혔다. 농장의 동물이란 동물은 모두 제각각 자기 방식으로 인간들을 공격했다. 고양이까지도 느닷없이 지붕에서 붕 뛰어내려 소치기 한 사람의 어깨에 발톱을 박아 넣었고 소치기는 크게 비명을 질렀다. 한순간 퇴로가 열리자 인간들은 허겁지겁 마당 밖으로 빠져나가 큰 길 쪽으로 힘을 다해 내달렸다. 그렇게 해서 침공을 개시한 지 5분도 안 돼 인간들은 왔던 길로 창피스럽게 퇴각했고 거위대가 뒤를 쫓으며 그들의 종아리를 쪼아댔다. 한 사람만 빼고는 인간들 모두가 도망쳤다. 마당에서는 복서가 진흙 바닥에 엎어진 마구간지기의 몸을 발굽으로 뒤집어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젊은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죽었어. 복서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편자를 차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 내가 고의로 죽인 건 아니야. 감상은 금물이요, 동무. 아직도 상처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스노볼이 말했다. 전쟁은 전쟁이요. 유일하게 좋은 인간은 죽은 인간이요. 목숨을 앗을 생각은 아니었어. 그게 인간의 목숨이라 하더라도 말이오. 복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몰리는 어디 갔어? 누군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닌 게 아니라 몰리가 보이지 않았다. 동물들은 잠시 긴장했다. 싸움통에 인간들이 몰리를 해쳤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녀를 납치해서 끌고 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몰리는 자기 마구간에서 여물통 건초 더미에 머리를 파묻고 숨어 있었다. 그녀는 존스의 총소리를 듣는 순간 도망쳤던 것이다. 동물들이 그녀를 찾다가 돌아와 보니 죽은 줄 알았던 마구간지기가 사라지고 없었다. 사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정신이 들자 달아난 것이었다. 동물들은 신명이 나서 재집합했다. 모두들 목총을 돋우어 이날의 자기 무용담을 풀어놓느라 시끌벅적했다. 즉각 승전 축하식이 거행되었다. 깃발이 개양되고 동물들은 영국의 짐승들을 여러 번 합창했다. 죽은 양의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그 무덤에는 산사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다. 스노볼이 무덤 앞에서 짤막한 연설을 했는데 모든 동물은 동물 농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동물들은 만장일치로 무공 훈장을 제정키로 했다. 동물 영웅 1등 훈장은 그 자리에서 스노볼과 복서에게 수여되었다. 훈장은 동메달, 사실 그 메달은 마구실에서 찾아온 말 장식용의 헌도수였다. 그 동메달이었고 일요일과 휴일에 착용하기로 했다. 동물 영웅 2등 훈장은 죽은 양에게 추서되었다. 이번 전투에 무슨 명칭을 붙일까 놓고 한참 토론이 벌어진 끝에 외양간 전투라 부르기로 낙착되었다. 매복 작전이 전개된 데가 외양간이었기 때문이다. 존스의 총은 진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가 살던 본체의 농가에는 실탄이 잔뜩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존수의 총은 깃발 개양대 밑에다 대포처럼 상시 놓아두었다가 1년에 2번씩 발사하기로 했다. 위안간 전투 기념일이 될 10월 12일에 한 번, 그리고 반란 기념일인 미드서머 데이에 한 번.